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라 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찢은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에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르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도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까말 때 출근해 하늘이 까말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제인가? 멈춰서 생각해 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 아까우니 일단은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중, 300중이라는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벌레.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런 쨍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덩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모니터 불빛에서도 바이타민 D가 나올까? 빛은 빛이지만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이니 좀 무리려나?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 하고 짐을 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매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간지럽겠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지?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해 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끈적한 침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얼마나 굉장한 인생인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이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돌을 응원해. 지난달 좋아하는 가수의 컴백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길 응원했다. 닳도록 시청한 뮤직비디오를 또 음성으로 돌려놓고 출연한 예능들을 속속들이 찾아보고 한 사흘째 그렇게 몰입하며 응원했나?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나는 연예인한테 한 것만큼 내 인생을 응원해 준 적이 있나? 고백하자면 내 인생 가장 큰 안티는 나였다. 와, 이 상황에 잠이 온다고?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비판이자 네 주제에 뭘 한다고? 지치지 않는 자존감 헌터였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그게 내가 나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안티팬도 팬이라 할 수 있다면 나는 꽤 유능한 나의 팬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웠다. 실패해도,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응원하면서도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의 자존감은 성공보다 실패를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차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고 깊은 사랑을 받으면 웬만해선 기별도 없는 내 자존감조차 든든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까지 이르니 나에게 미안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실패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앞장서서 침이나 뱉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나는 내가 정말로 잘 됐으면 했다. 아이돌만큼이나 연예인들만큼이나 성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그래서 더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타인의 성공에 축포만 날리고 있는 내 모습이 꼴 같지가 않아서 나를 더 채찍질하고 비난했다. 나는 진심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요구했다. 내가 정말로 되어야 했던 건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앞으로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인생을 살 것이다. 100이면 100,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순간은 알람처럼 엄습할 것이고 내가 좋아지는 순간은 휴일처럼 짧고 간헐적인 것이다. 그래도 그 수많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꾸짖기만 하는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수많은 팬이 있는 사람은 못 되어도 나라는 편을 가진 사람은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삶, 이전에 실패해도 괜찮은 삶,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것은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도 되고 어그로도 잘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도가 S 랭킹인 곳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 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맘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를 좀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건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출근길,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어깨를 치고 가는 할아버지에 울컥 화가 났다. 매너 없네? 왜 저래?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걸까? 가뜩이나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해소되지 않는 짜증은 회사에서 도착해서도 이어졌고 그날은 유독 작은 일들에도 열이 뻗쳤다. 거래처에서 약간의 갑질을 당했다. 대표님은 뜬금없이 잔소리를 했고 점심시간 베어 물은 튀김만두에선 고추기름이 푹 튀어나왔다. 흰 옷이었는데 아이씨.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집에 가서 터졌다. 내가 티셔츠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영문 모를 짜증을 오물처럼 뒤집어 쓴 상대. 세탁실 창으로 씩씩대고 있는 내가 보였다.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성격이 된다.
작은 짜증으로 시작된 기분은 일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속속들이 헤쳐모여 결국 더러운 성격으로 완성된다. 어떤 성격으로 살고 싶은지는 빼곡히 적은 새 다짐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화가 나면 일단 3초를 센다. 3, 2, 1. 숫자를 끝난 뒤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그럴 수 있지. 이 간단한 주문은 불타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미지근하게 식혀준다. 물론 이따금 이 주문으로도 처리되지 않는 거대한 감정을 만날 때도 있다. 3초는커녕 30일로도 해소되지 않은 뜨거운 부의 감정 앞에서 나는 또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 성격의 주도권을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쯤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내일도 내 세상에는 수많은 짜증이 튀어나올 것이다. 날선 댓글과 혐오 섞인 인사, 그리고 어깨를 툭 치며 새치기를 하는 성격 급한 할머니까지. 내 하루를 망칠 분노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 튀어나와 나를 시험할 것이다. 이래도 화를 안 낼 거냐고. 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 아니다. 잠깐의 기분이다. 언제든 화가 날 순 있지만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방패 같은 말로 남이 아닌 나의 기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될 것이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에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데워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머리만 쏙 빼고 말한다. 아, 행복해.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결혼한 지 5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심쿵.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귀엽다. 이후로도 수건이든 흰옷이든 건조된 빨래들을 보면 일단 다 던져주는 이유다. 하루는 영화 관람 전 저녁으로 충무김밥과 쌀국수를 먹는데 아내가 또 말했다. 조합이 완벽한데? 피식. 나는 또 자그맣게 웃는다. 어느 날은 퇴근한 자신을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다.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라는 이음표를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것이 언제일까? 어릴 때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 역시 딱 들어맞지 않았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은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부끄러워하다 보니 무뚝뚝해진 그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쳐다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리도 예뻤었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뽀송해졌다.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도 모두 완벽했다. 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표를 붙여본다. 조용하게. 아, 행복하다. 뭐라고? 산통을 깨듯 아내가 묻는다. 눈치도 없지. 나는 벌컥 답한다. 아, 행복하다고. 푸하하. 아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뉴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나라.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우리나라의 뉴비 신입자들을 가장 많이 올리는 말일 것이다. 처음엔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당연한 사실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뭘 물어보기가 어렵다. 아는 것은 하나 없는데 뭐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해내야 한다. 기댈 곳은 없지만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신입이라니. 사기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범죄 1위 국가다. 작년 전세 사기 피해자만 10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70%는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초년생들의 뇌는 유독 사기꾼들의 기술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딱 두 가지로 초년생들의 뇌를 요리했다.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쉽게 말해 지금 안 하면 이 가격에 다시는 못 줘 라고 윽박지르거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라며 따뜻하게 위로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설익은 뉴비들의 마음에는 쥐약이었다. 물론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테지만 뉴비들은 그럴 수 없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게 10만 5천 명이 될 때까지. 정부는 부별 수사팀을 구성했고 사기 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곳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근본적으로 사기의 난도를 올리는 것. 다시 말해 똑똑한 뉴비를 만드는 것이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요한 정보는 좀 더 쉬운 말로 제공하고 초심자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다 큰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우리 땐 다 발로 뛰었는데 말이야. 하나하나 알려주면 버릇 나빠져. 라고 말하고 싶은 어른들이 수두룩 빽빽일 테지만 모르는 소리. 요즘 애들이 더 멍청해서 혹은 덜 노력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땐 그냥 사기꾼들도 멍청했을 뿐이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게임은 아직 출시 초기였기에 모든 유저가 살아남는 데 급급했다. 눈앞의 상황에 적응하기 바빴고 진지하게 판을 짤 여유도 없었다. 지금처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를 우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모든 게임이 망하는 순간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된다. 뉴비가 사라질 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라는 게임은 모든 분야에서 신규 참여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 살기도 바쁘다며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도 출산도 취업도 우리 모두가 속한 게임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 게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린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방향의 노력을 취해야 한다. 나 살겠다고 뉴비 등쳐먹는 짓은 엄중히 단죄하고 어렵사리 물어보면 기분 좋게 알려주고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맘씨 좋게 나눠줘야 한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뉴비가 아닌 몹쓸 사기꾼과 불법 핵 유저들을 향해야 한다. 그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 고인물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라는 게임의 건강을 위해.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표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너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네 덕분에 덜 슬퍼졌어. 그래도 네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껍게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말은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낀다. 삶에 쉽게 담쌓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불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이일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마뜩잖은 상황에서도 독특하네 라고 결국 감탄하곤 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보기도 한다. 또한 가끔 주어지는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과 어차피 똑같다고 요약하기보단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의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부의 상징. 2020년 기준 30대 미혼 비율은 42.5%라고 한다. 30대 남녀 100명 중 최소
42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모르긴 몰라도 4년 후인 지금은 아마도 50명에 육박할 것이다. 내 주변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로 친구들은 결혼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대체로 하나로 수렴됐다. 야, 돈이 없어. 꼭 돈이 많은 사람만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한 경제력이 없이 결혼을 완성하는 사람을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다. 말쑥한 아파트와 브랜드 있는 결혼 반지가 최소한의 행복이 된 요즘. 일정 수준의 경제력은 필요 충분 조건을 넘어 핵심 그 자체가 되었다. 가족은 점점 더 부와 여유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갔다. 나를 돌아봤다. 때는 바야흐로 27년 전인 1997년의 5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식구는 15평짜리 빌라에서 총 5명이 빽빽히 살았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이후 22년이 지나 30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누나는 작은 방, 아빠는 보일러실 바로 옆에서 소음과 함께 삶을 보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했던 적은 단연코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밤, 할머니가 근처 하이마트에서 온풍기를 빌려온 날을 기억한다. 일단 한번 써보고 돈은 다음에 지불하겠다는 할머니의 강짜에 90년대 점원은 낭만 있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느릿느릿 대가리가 돌아가는 그 온풍기가 너무나 따뜻했었다. 할머니, 누나, 나 셋이 옹기종기 한 이불에 모여 대가리가 자기 쪽으로 오길 기다리던 그 가난한 밤이 끝나지 않길 바랬다. 사람이란 역설적으로 가장 추울 때 가장 따뜻해질 수 있었다. 물론 아쉽게도 온풍기는 다음날 하이마트에 다시 돌려줘야 했지만 이렇듯 당시만 해도 행복에는 개별성이란 것이 존재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복 한 줌쯤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행복은 신념과도 같아서 타인이 건들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모두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화된 행복만을 원하며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탈한 인생은 각종 멸칭으로 멸시를 받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불행한 우리들에 의해서 우린 서로의 행복을 야금야금 빼앗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나만 불행한 건 아니라는 슬픈 위안을 덮고 결국 마음가짐만 달리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간질간질한 말로 이야기를 끝낼 생각은 없다. 사회보장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와 멸시를 퍼뜨리는 컨텐츠의 제작자들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돈이 전부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날 힘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고작 20년 전만 해도 가난한 행복은 전설이 아닌 실제였으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말했다. 살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게 성공이 아닌 만족이라고.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던 그 말이 이제와 사무친다. 그 뜻을 좀 더 빨리 이해했으면 좋으련만. 어린 날에 나는 그저 흔한 자장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눈이 다 감길 때쯤 할머니는 더 작게 독백했다. 그러니께 이 담에 키가 훌쩍 자라도 너무 높은 곳만 보고 살지는 말어. 너는 위아래가 아니라 앞,
뒤를 보고 사는 거야. 네가 살아온 거, 그리고 살아갈 거. 그렇게 눈을 돌려야 보이더라고. 내 인생에도 이쁜 것이 참 많았다는 게.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하다.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사랑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을 주는 거야. 어린 시절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을 사오셨다. 할아버지 없을 때 얼른 먹어. 소곤소곤 우리 둘밖에 없는 집에서 할머니는 조용한 소리로 귀여운 차별을 하셨다. 그렇게 김이 나는 붕어빵을 호호 불어먹다 보면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했다. 제목이 인어 아가씨였던가? 노란 장판 위에 붕어 몇 마리를 두고 우린 친구처럼 몇 날 몇 해를 보냈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 그랬던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붕어빵을 사간다. 이게 새로 나온 슈크림이래. 한번 먹어봐. 이가 성취하는 할머니를 굳이 일으켜 나는 그때처럼 장판에 붕어를 깔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할머니는 말한다. 할미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 나는 또 철없이 맞불을 놓는다. 웃기지 말라고. 할머니는 10년은 더 살 거라고. 웃는다. 끝이 보인다는 슬픈 표정으로 우린 애써 웃는다. 어렸을 땐 큰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다. 생일 선물로 최신형 윈도우 컴퓨터를 사주는 것. 계절마다 나이키 운동화를 척척 장만해 주는 것.
청바지는 키 클 것 생각하지 않고 딱 맞게 사주고 작아지면 버리는 것.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밥 해준 거 빼고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그렇게 악을 썼다. 염치도 없지. 작은 것을 매일 해주는 게 실은 가장 큰 사랑인 줄도 모르고 어린 날에 나는 그렇게 울어댔다.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물고 쑥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나 진짜 꼴보기 싫었지? 할머니는 여러 개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뜸들이다 말했다. 아니야. 넌 애가 참 착해서 이뻤어. 나 참 사람을 얼마나 더 미안하게 할 셈인지.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괜히 드라마를 보며 더 크게 웃었다. 결국 그날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겨울이면 붕어빵을, 여름이면 수박을, 봄이고 가을이면 딸기와 감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또 그렇게 향할 뿐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는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을 가장 자주 주려 한다. 큰 사랑을 모으고 모아 돌려줄 시간은 내게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작디 작은 사랑을 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또 한 번 웃으면서 말하려 한다. 할머니, 나왔어. 김이 나는 붕어빵을 들고서.